네, 선택과 집중이 매우 중요한 분수령입니다. 오늘 대신증권 이경민 팀장 모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략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일희일비하기 싫다라는 네. 얘기가 있지만 지금 상황을 보면 조금 그럴 수밖에 없다는 네. 생각도 드는데요. 어떠세요? 기술적 반등에 대한 기대가 있긴 한데 네.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는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진입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어제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 2,300을 좀 지켜내는 모습들을 계속적으로 보여줘 왔고요. 이런 가운데 어제 급반등, 오늘은 좀 밀리고 있지만 2,300선을 지키려는 힘들은 좀 남아 있다. 그리고 어제 반등이 조금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낙폭과대주들, 성장주들이 굉장히 강한 반등을 했고 오늘 밀리는 흐름들을 본다 하더라도 어제 반등한 것보다 더 세게 밀리거나 하락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급반등 이후 좀 단기적으로 좀 과열이나 아니면은 좀 물량을 해소하는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3분기 기술적 반등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어쩌면은 그게 시작됐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대신증권은 코스피가 내년 1분기까지 약세를 지속할 네. 것이다. 그리고 하단을 지금 2050선으로 제시를 하셨던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게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배경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밸류에이션적인 측면에서의 조정은 거의 마무리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기술적 반등을 보고 있는데 이제 3분기, 4분기, 내년 상반기를 가면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러니까 경기가 진짜 안 좋아지면서 기업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좀 하향 조정될 경우 지금 현재 시점에서보다도 좀 이익 전망이 14% 정도 하향 조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기준은 ISM 제조업 지수, 지난 주말에 발표됐죠. 예상보다 굉장히 안 좋았고 신규 주문 같은 경우는 50. 그러니까 수축화 확장을 가늠할 수 있는 50지표 밑으로 내려갔기 때문에 제조업 경기까지 꺾이게 된다면 이익 전망은 좀 더 떨어질 수 있다. 따라서 밸류에이션은 크게 변하지 않겠지만 이익 전망이 레벨 다운되는 만큼 코스피를 좀 낮춰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2050선 정도가 버텀라인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거기까지 가니까 뭐 시장이 막 무너질 거다라는 그림을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기술적 반등이 나올 겁니다. 3분기 중엔. 저희가 2650선까지는 열어놓고 있는데 그런 기술적 반등이 나왔을 때 조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한다 하신다든지 안전자산 투자를 조금 늘리신다든지 해서 좀 지키는 투자 전략을 가져가신 뒤에 2100선이 깨지고 2050선 근처에 가게 됐을 때 좀 역전의 기회를 만들어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극단적인 상황을 전부 고려했을 때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2100선, 그래서 2050선이 일단 하단이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자, 지금부터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하단은 알겠는데 이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놓고 봤을 때 최근 러시아발 사태, 또한 중국의 코로나 이런 부분들이 전부 공급 차질 우려로 있잖아요. 자, 이게 다 선 반영됐다고 보시는 건가요? 일정 부분 선 반영되었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경기 상황보다도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경기 침체에 대한 심리적인 부분들은 상당 부분 선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앞으로 확인할 것은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전년 대비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PMI나 ASM 제조업 지수 같은 것들이 기준선 50선을 밑으로 내려간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보이게 된다면 또 한 번 좀 조정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오래된 악재들의 나비 효과,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급반등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반등에 좀 힘을 실어줄 겁니다. 다만 이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국 제로 코로나 정책이 장기화됨으로 인해서 높아진 물가, 그로 인해서 압박이 커진 긴축에 대한 부담, 그리고 공급망 병목 현상이 지속되는 부분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시차를 두고 경기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줘야지 바닥을 잡고 턴어라운드 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가 왔다는 거에 대해서는 이견이 별로 안 갈리는 것 같은데 경기 침체가 연착륙을 할 것이냐 혹은 경착륙을 할 것이냐 그 강도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떤 생각 가지고 계세요? 일단은 경기 침체, 기술적인 침체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침체를 단정짓기보다는 경착륙 가능성, 그러니까 마이너스 성장을 장기화되지 않는 그림들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도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들
부분들이 조금 더 커지는 구간으로 들어가면서 경제 지표들도 실질적으로 안 좋게 된다면 증시가 조금은 더 내려갈 가능성을 열어놓고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는 경기 침체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베이지북을 본다 하더라도 12개 지역 중에 3개 지역에서의 경기 침체 우려가 있다는 점들을 들고 있다는 점들은 경기 침체 우려는 높아지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경기 침체라기보다는 여러 가지 지표들, 뭐 한국은 좀 다른 문제긴 하지만 미국 같은 경우는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직까지는 높지 않거든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앞서 말씀드렸던 제로 코로나 정책 그리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고물가 그리고 고강도 긴축에 따른 어느 정도의 충격, 수요 충격을 감내하고 가야 되는 시점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팀장님 이번 질문은 조금 민감할 수도 있습니다. 자, 6월 중순이었던가요? 네. 팀장님께서 저희 프로 나오셔가지고 자 연준에 물론 변덕이 심할 수 있지만 네. 이러한 불확실성이 상당 부분 반영됐다. 네. 그러기서 상당 부분 우리 주식에 긍정적인 뷰를 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네. 하는데 자 최근 들어서 그 뷰가 더 부정적으로 좀 바뀌었던 걸까요? 그때는 아마도 기술적 반등에 좀 포인트를 맞추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뷰, 그러니까 7, 8월 달에 반등을 한다는 뷰는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좀 하단을 저희가 원래는 하반기 전망을 하면서 내년 전망, 내년 하단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고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에 좀 포인트를 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최근 시장이 워낙 불안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라는 의문을 많이 제기해 주셔서 지금은 아니지만 좀 길게 본다면 내년 1, 4분기 중 저점을 통과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7, 8월 저희는 지금 2,300선에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2,650선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기술적 반등의 상단에 2,650선까지 기다려보자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자, 7월 달에는 결국 뭐 이벤트들이 많은데 네. 그런 이벤트들을 전부 모아 보면 국제 유가로 네, 좀 맞습니다. 귀결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좀 민감한 질문이 네. 국제 유가가 오르면 연준이 또 매파적으로 바뀔 텐데 네. 그럼 또 시장은 안 좋을 거고요. 그렇죠. 국제 유가가 내려가면 네. 연준은 비둘기적으로 바뀌지만 왜 내려가냐? 네. 결국 침체 때문이다. 네. 이것도 시장은 또 갸우뚱할 것 같습니다. 네. 어느 쪽이 도대체 좋은 걸까요? 일단은 100달러가 깨졌다고 해서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라는 부분들은 조금은 아직까지는 좀 의구심이 있고요. 저는 뭐 80달러, 60달러 가면 뭐 수요에 대한 불안감들이 커질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지금 120달러를 터치한 뒤에 좀 더 내려가는 그림이라고 본다면 시장에는 좀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한국 증시에는 좀 좋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최근 한국의 고물가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 확대 이런 변수들이 유가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유가가 좀 안정이 되게 된다면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덜어낼 수 있고 그리고 무역수지 적자에 대한 부분들도 좀 완화되면서 원화 약세 압력도 좀 진정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봤을 때 저희가 7월, 8월 달에 기술적 반등을 말씀을 드리는 근거 중에 하나가 유가 안정, 특히 바이든이 이제 지지율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액션들을 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여준다면 저희는 7, 8월 중에는 유가 안정, 물가 안정, 그리고 한국의 무역수지 적자 축소, 원화 약세 압력 완화, 외국인 수급 개선 이런 사이클이 시장에는 반등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이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외국인에 대한 이탈에 대한 우려, 네. 또 무역수지 적자법 확대, 자 그게 뭐 원자재 가격과 국제유가하고도 결부가 되지만 네. 결국 환율하고도 연관이 맞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간밤이었던가요? 네. 달러 지수가 20년 만에 최고치. 네. 근데 달러를 구성하는 대부분이 유로화와 유로하다 보니까. 엔화인데, 네. 자 저는 이번 달에 국제유가만큼이나 또 의견이 그쵸. 팽팽한 게 맞습니다. 유로화입니다. 네네. 자, 22는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다고 얘기를 한 상태고요. 자, 그렇다면 유로화는 상승할까요, 하락할까요에 대한 의견이 좀 분분한데요. 네. 제가 여쭈고 싶은 거는 자, 만약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로 유로화가 약세가 된다면 이건 달러가 다시 한번 강하고 네. 또 원화는 약할 텐데 그럼 이 끝없는 반복적인 메비우스띠가 하반기 내내 지속될 건지 네. 아니면 언제쯤은 조금 해소될 건지 어떻게 좀 보세요? 일단은 현재 시점에서는 유가가 안정이 되면 많은 것들이 풀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럽이 굉장히 불안정한 것은 경기 모멘텀이 약한데 물가가 너무나도 급등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경기와 통화정책 사이에서 이 시비가 어떤 방향성을 정할지
들어갈지에 대한 의구심들이 크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결정이 되게 된다면 유로 약세 흐름은 좀 진정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급등세도 좀 진정되면서 유가 변수와 맞물려서 원달러 환율도 1,300원 위에서 있는 시간은 그렇게 길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좀 맞물리게 된다면 아마 7, 8월 중에는 외국인 수급이 조금 들어오면서 반등 시도를 이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미국 시장 보면서 좀 궁금했던 네. 점이 블룸버그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내년 한 중반부터는 연준이 또 금리 인하를 네. 할 수도 있다. 이러면서 오늘 성장주들이 굉장히 네, 크게 올랐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다시 좀 들어갈 때가 아닌가 성장주 중심으로. 그동안에는 너무 많이 빠졌어서 저희가 한 발짝 물러나 있었지만 성장주 불패라는 신화가 있었던 만큼 들어갈 시점으로 보시는지 여기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빠졌고 금리가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번 기술적 반등 국면에서 성장주, 반도체, IT 중심에 자리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낙폭과대주면서도 아직까지 성장에 대한 기대가 남아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거를 얼마나 끌고 갈 것인가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투자 시계 그리고 현금 여유에 따라 좀 달린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반등했을 때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하시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현금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더 떨어질수록 좀 매수하는 관점으로도 접근을 해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는 내년 상반기, 내년 1, 4분기에 저점을 통과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여기에서 저점을 통과하게 된다면 또 한 번의 큰 상승 추세 전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세 전망 2050까지 밴드를 열어놓자라고 말씀드린 것도 지금 안 좋다라는 것들보다는 어느 정도 현금을 확보해야지 다음번에 올 진짜 저점에서의 비중 확대를 통해서 역전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니까요. 좀 투자 시기가 긴 분들 그리고 현금 보유 비중이 아직까지 많은 분들은 지금부터 천천히 모아간다라고 생각하셔도 무리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티냐님 말씀 주셨던 것처럼 사실 시계를 조금 넓혀 본다면 이럴 때 잘 째려보고 있다가 더 이상 빠질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면 주목해야 되는데 자, 그런 의미에서 보면 최근 친환경 관련된 수혜주 있지 않습니까? 자, 국제유가가 하락해서 좋은 건 있는데 유독 아픈 손가락이 또 친환경일 수 있잖아요. 원전이 친환경에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 또 의견이 분분하니까 전반적으로 친환경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방향성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은 텍스노미에 원전이 들어가는지 여부 그리고 최근 윤석열 정부에서 발표한 원전 비중을 확대하겠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방향성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속도에 대한 걱정들이 좀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친환경 관련주들이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우상향하는 그림을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좀 속도에 대한 문제로 인한 변동성 확대 불가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생각을 해본다면 방향성이 변하는 건 아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친환경 에너지의 비중은 계속적으로 늘어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이번에 텍소노미의 원전을 배제하게 된다면 다른 신재생 에너지, 친환경 쪽의 비중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포인트로 두시면서 좀 저점 배수 관점으로도 접근을 하실 수 있겠다라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마지막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다 기록이 남는 시대이니까요. 공교롭게 제가 모시고 지난달과 조금 달라졌습니다. 라고 사실은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 자, 지금 같은 시기는 자, 비워야 채울 수 있다. 이런 말도 다시 한번 상기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께 한 말씀 해주세요. 일단은 저희는 기본적으로 주식 비중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번 기술적 반등을 이용해서 조금은 현금 비중을 확대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고요. 한편 저도 세미나 다니면서 몇몇 분들이 물어보시던데요. 현금 비중이 많은데 그래도 지금 주식 팔아야 되냐라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지금부터 좀 기간과 가격 밴드를 좀 넓게 해서라도 천천히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23년 상반기는 또는 올해 연말 연초에는 내년 연말 연초에는 좀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과정을 거친 뒤에는 한번 큰 상승 장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저점을 잘 잡고 적극적으로 비중 확대할 시점을 잘 잡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까 지금 단기 트레이딩에 좀 집중하기보다는 큰 흐름을 어떻게 잡아갈 것인가를 집중을 하신다면 1년 뒤, 2년 뒤에 더 큰 수익률을 거두실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진솔한 마음을 담아서 현명한 투자 전략 제시해 주셨습니다. 지금까지 대신증권의 이경민 투자전략팀장과 함께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